길을 걷다 무심코 나무를 만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쓱 한번 만져보고는 그냥 지나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손이 그 거친 나무 껍질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어떤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미스. 그리고 그 일은 무려 7일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죠. 게다가 여러분이 만졌다고 생각한 그 나무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진짜 질문은 바로 왜입니다. 도대체 나무가 여러분의 몸에 무슨 짓을 하고 있길래 알약 하나 먹지 않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진짜 나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딛고 있는 숲의 바닥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생명체가 단 하루도 늙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손을 앞으로 뻗어서 손끝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에만 수천 가지 물건을 만지셨을 겁니다. 현관문 손잡이, 종이컵, 스마트폰, 입고 있는 옷의 촉감까지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어떤 물건도 진짜로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여러분의 피부를 이루는 원자 주변의 전자구름이 여러분이 손을 뻗어 잡으려는 모든 물건의 전자구름을 밀어내고 있거든요. 절대 다치지 않는 아주 미세한 틈 사이로 전자기력이 서로를 강하게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닿았다고 느끼는 그 감각은 사실 텅 빈 공간을 가로지르는 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느껴온 모든 질감,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악수, 손바닥을 꾹 눌러본 모든 표면들이 전부 사실은 전자기적 튕겨냄입니다. 뇌가 그 밀어내는 힘을 촉각이라고 착각하도록 해석하는 것뿐. 그 사이에는 언제나 틈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무에 손을 얹을 때 피부는 나무 껍질에 진짜로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 미세한 틈을 넘어서 우리에게 건너옵니다.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라 손과 나무 사이의 공기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틈을 건너오는 것의 물리학이야말로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나무는 주변 공기 중으로 계속해서 분자들을 뿜어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말 1분 1초도 쉬지 않고 뿜어내죠. 이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건데요. 분자량이 충분히 가볍고 증기압이 충분히 높아서 우리가 사는 보통의 온도와 기압에서도 액체에서 기체로 훅 넘어가 버리는 분자들입니다. 이건 생물학의 영역이 아니라 완벽하게 물리학의 법칙이 지배하는 문턱입니다. 어떤 분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분자들끼리 얼마나 꽉 껴안고 있는지, 즉 분자 간의 힘에 달려 있거든요. 특정 무게보다 가볍고 특정 증기압보다 높으면 분자는 그 결속을 끊고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탈출해 버립니다. 알파피넨, 베타피넨, 디디모넨, 18시네올 같은 것들이죠. 이 분자들은 둥둥 떠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가볍고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피톤치드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로마 오일 파는 분들이 말하는 그런 낭만적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단어는 1928년에 러시아의 생물학자 보리스 토킨이 처음 만들었는데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식물에 의해 몰살당함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화학 방어 무기입니다. 나무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곤충들을 죽여버리기 위해 직접 만들어내는 거죠. 나무는 기분 좋으라고 숲 향기를 뿜어내는 게 아닙니다. 공기 중으로 떠다니는 분자들에 의해 파괴될 수 있는 모든 작은 것들을 향해 아주 치열한 가시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물리학이 등장합니다. 이 분자들이 기체 상태로 변하는 순간 세상 모든 기체가 따르는 똑바로 된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픽의 확산 법칙입니다. 분자들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농도의 기울기를 따라 흘러갑니다. 뿜어내는 나무 자체가 가장 진한 발원지니까 나무 껍질 표면의 농도가 최대치겠죠. 그리고 나무 주변의 공기는 이 농도가 옅어지는 필드가 점점 지어오고 있어 나무에서 멀어질수록 농도는 반비례해서 뚝뚝 떨어지죠. 대략 축구장 하나가 조금 넘는 넓이의 소나무 숲은 매일같이 무려 5kg에 달하는 피톤치드를 공기 중으로 뿜어냅니다. 항균, 능력을 가진 분자 5kg이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숲의 대기를 말 그대로 소독해버리는 겁니다.
숲속 공기 1세제곱미터 안에는 박테리아 세포가 고작 200개에서 3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공기에는 수천 개가 득실거리는데 말이죠. 나무 주변의 이 확산 필드는 측정 가능한 수준의 완벽한 멸균 구역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무 곁에 서거리 있다는 건 이 거대한 살균 확산 구름 한가운데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에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은 그 구름의 농도가 가장 짙은 정중앙에 있는 거고요. 가만히 정말 대단한 짙은 정중앙에 있는 거고요. 가만히 정말 대단한 짙은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 폐는 1분에 대략 6에서 8리터의 공기를 쭉쭉 빨아들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이 화학 무기 분자들이 얇은 막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혈류 속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물리적인 과정 자체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기체 상태의 분자들이 압력이 낮은 생물학적 시스템 안으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분자들이 폐로 들어오면 실제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009년 도쿄 폰의과대학의 칭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사람들을 피톤치드에 노출시킨 뒤 그 다음 몇 주 동안 면역세포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 살해 세포의 활동이 눈에 띄게 치솟았습니다. 이 세포는 종양, 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서 파괴하는 암살자 같은 림프구입니다. 잠깐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 늘어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 노출되었을 뿐인데 이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량이 증가한 상태가 무려 7일 넘게 지속됐습니다. 숲속에서 이틀이나 사흘 정도 길게 머물렀을 때는 그 효과가 30일 넘게 유지됐죠. 게다가 똑같은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소변을 통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농도도 측정했는데 이것 역시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싸울까 도망칠까를 결정하게 만드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이 공기 중으로 확산되는 분자들 앞에서 물리적으로 쪼그라들었던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공기의 틈을 타고 농도 기울기에 따라 흘러온 분자 화합물들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서 무려 몇 주 동안이나 우리 몸속 특정 피여 면역세포의 행동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건 기분 탓도 아니고 맑은 공기를 마셔서 상쾌해진 것도 아니고 플라시보 효과도 아닙니다. 이건 물리입니다. 기체의 확산 물리학이 만들어낸 정확히 숫자로 증명되는 생물학적인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무를 만질 때 동시에 작동하는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이동입니다. 나무는 아주 훌륭한 전기 전도체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지구 표면과 직접 맞닿아 있는데 지구 표면은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지구 전역에서 매 순간 끊임없이 내리치는 약 2 검검공개의 번개 폭풍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지구 전기 회로가 이 전하를 유지해주고 있죠. 전기가 잘 통하는 여러분의 피부가 땅에 제대로 접지된 전도체, 즉 나무 껍질에 닿는 순간 전하가 흐릅니다. 전자가 땅에서 나무를 타고 올라와 여러분의 몸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2013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이 과정이 인간의 혈액에 무슨 짓을 하는지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땅과 연결되는 접지 효과는 적혈구의 제타 전위를 높였습니다. 제타 전이란 세포 표면의 정기적 전하를 말하는데 세포들끼리 서로 얼마나 강하게 밀어낼지를 결정하는 수치입니다. 제타 전위가 높아진다는 건 여러분의 적혈구들이 끈적하게 뭉치지 않고 서로 기분 좋게 거리를 두며 쫙 퍼진다는 뜻입니다. 발밑에 땅과 연결된 나무 기둥을 통해 전자가 이동한 것만으로도 혈액의 점성, 즉 피의 끈적거림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대 겁니다. 여기에 세 번째 층위가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의 신경계가 스스로에게 치는 기막힌 사기극입니다. 바로 열전도율의 장난이죠. 나무는 금속보다 열을 1000배나 더 느리게 전달합니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수도 파이프 난간을 꽉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속이 피부에서 열을 무자비하게 뜯어갑니다. 뼈가 시리게 춥죠. 그런데 나무는 그렇게 훔쳐가지. 예진지우시, 션이지우, 존이지우, 존이그 이으즈. 우리의 뇌는 그 따스함을 편안하다. 이 나무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구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여러분에게 온기를 주는구나. 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열을 빼앗아 가는데 실패했을 뿐이지요. 우리의 신경계는 나에게 직접 열을 내뿜는 물체와 단지 내 열을 빼앗아가지 않는 물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무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열전도 개수라는 수치 때문에 뇌의 체성 감각 피질에서 따뜻함이라는 신경학적 환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의 물리학 메커니즘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도 기울기를 따라 항균 분자들을 배달하는 분자 확산, 땅에 접지된 전도체를 통해 혈구의 전하를 바꿔버리는 전자 이동, 재성 감각 피질의 편안함이라는 착각을 불어넣는 열전도율. 이 모든 것이 측정 가능하고 피부와 나무 껍질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공기 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그저 차가운 물리학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무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나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만 생각했지요. 이제는 저 나무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다 자란 커다란 참나무는 무게가 대략 4,500kg 정도 나갑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오래된 원칙 중 하나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저 엄청난 무게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온 것이어야 합니다. 나무 기둥을 이루는 모든 원자는 나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저 4,500kg의 덩어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가장 상식적인 대답은 흙이겠죠.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서 양분을 쭉쭉 빨아들이고 그 물질들이 쌓여서 나무가 된다. 아주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얀 바프티스타 판 헬몬트라는 학자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1648년에 그는 생물학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실험 하나를 설계합니다. 그는 90kg의 흙을 오븐에 바짝 말린 다음 무게를 소수점까지 아주 정확히 재고 나서 커다란 흙 화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kg짜리 작은 버드나무 묘목을 심었죠. 그러고는 먼지나 공기 중에 찌꺼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멍이 씌어 성성 뚫린 주석 뚜껑으로 화분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을 기다렸습니다. 5년 동안요. 그는 오직 빗물과 증류수만으로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변인을 철저히 통제한 거저 정말 지독하게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5년 뒤 그는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고 모든 것의 무게를 다시 쟀습니다. 버드나무는 76.6kg으로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 목재, 뿌리, 나무까지 할 것 없이 4kg이나 되는 단단한 질량이 떡하니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화분의 흙을 다시 바짝 말려서 무게를 쟀습니다. 흙의 무게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50g조차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무려 74kg이 넘는 질량이 나타났는데 그건 흙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판 헬몬트는 이 질량이 물에서 온 게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꽤 합리적인 추측이었습니다. 그가 5년 내내 추가해 준 거라곤 오직 물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깐깐하게 따져봅시다. 물은 H2O, 수소와 산소입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죠.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뿐이라 질량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목재를 볼까요? 나무를 그토록 단단하고 빽빽한 구조물로 만들어주는 핵심 물질은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는 수소보다 훨씬 무거운 원자입니다.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전자 6개, 개를 가지고 있지요. 나무를 바짝 말렸을 때 전체 무게의 약 50%는 전부 이 탄소 원자들입니다. 수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니고 탄소라고요. 그럼 이 막대한 양의 탄소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물에서 왔을 리는 없습니다. 물에는 탄소가 아예 없으니까요. 흙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흙의 무게는 거의 그대로였잖아요. 나무가 땅에서 빨아들이는 온갖 미네랄들,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철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야 나무 전체 건조 질량에 고작해야 2%밖에 안 됩니다. 먼지 같은 수준이죠. 물론 물이 수소와 산소를 보태주긴 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나무의 뼈대이자 질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 탄소, 나무를 그토록 단단하고 무겁게 만들어주는 진짜 주인공은 물에서 온 것도 흙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판 헬몬트는 두 가지 오답을 확실히 지원했지만 결국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정말 말 그대로 언제나 그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4,500kg의 덩치는 어디서 나타난 절수수예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물리학 퍼즐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과학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그 정답은 바로 기체 이산화탄소였습니다. 대기의 고작 0.04%만을 차지하고 있는 분자죠. 판 헬몬트가 5년 내내 실험에 몰두하는 동안 그의 실험실 주변 공기 중에 계속해서 둥둥 떠다니고 있던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미량의 기체 말입니다. 나무는 나무 잎에 있는 기공이라는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잎사귀 안으로 들어온 CO2 분자에서 탄소 원자만 쏙 빼내고 이 탄소 원자들을 줄줄이 엮어서 C6H-울로우6, 즉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산소는 밖으로 뱉어버리죠. 그렇게 버려진 산소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들이마시고 있는 숨결입니다. 여러분이 내쉬는 모든 호흡은 지구 어딘가에 있는 나무가 대기 중에서 탄소를 훔쳐내고 산소를 쓰레기처럼 버려준 덕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소를 떼어내는 과정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물리학의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아무 나무 표면이나 손을 얹어보세요. 책상도 좋고 문틀도 좋고 책장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그 단단한 덩어리는 다름 아닌 별빛이 조립해낸 결과물입니다. 햇빛은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어느 별에서 1초에 서억 미터라는 속도로 날아온 전자기 복사선입니다. 약 400에서 700 킬로미터로 파장,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의 광자가 나무 잎속 엽록소 분자하고 부딪히면 엽록소 안의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차올라갑니다. 전자가 광자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흡수해버린 거죠. 이 전자는 이제 불안정하고 흥분해 있으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여주역의 녀석은 전자 전달계로 들어갑니다. 엽록체 막에 박혀있는 아주 정교한 분자 기계들의 컨베이어 벨트를 타는 거죠. 여기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단계별로 뽑아내어 생물학의 만능 에너지 화폐인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ATP는 생명계 전체를 통틀어 연력학적으로 가장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반응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바로 이산화탄소를 찢어버리는 일이죠. CO2는 자연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형 분자 중 하나입니다.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강합니다. 이걸 억지로 떼어놓으려면 진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바로 ATP가 대주는 겁니다. 산소 짝꿍에서 풀려난 탄소 원자를 나무는 새로운 전자기적 결합을 통해 포도당으로 만들어냅니다. 탄소에 탄소를 잇고 거기에 또 탄소를 잇고 또 탄소를 이어 사슬이 되고 뼈대가 되고 단단한 고체가 됩니다. 이 포도당은 모든 식물 세포의 구조적 장벽을 형성하는 탄소, 수소, 산소의 기나긴 반복 사슬, 즉 셀룰로스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셀룰로스 섬유 사이의 빈틈을 메워 주기 위해 리그닌이라는 훨씬 단단하고 복잡한 탄소 중합체가 철근처럼 들어갑니다. 이 리그닌이 바로 나무의 엄청난 뻣뻣함과 짓눌려도 부서지지 않는 저항력을 주는 녀석이죠. 저 멀리 우주의 별에서 날아온 전자기 에너지가 나무잎의 색소 분자에 붙잡혀 탄소 원자들을 고정시키는 화학 결합 에너지로 탈바꿈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분자 수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광자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단단한 물질이 되어 나오는 거지요. 4,500kg짜리 참나무는 꽉꽉 뭉쳐서 굳어버린 공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의 기체를 원자 하나하나 조립해서 만들어낸 붙잡힌 별빛이 빚어낸 대기의 결정체인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 모두가 완벽하게 충족되는 순간이죠. 이 이야기에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련해지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실험을 설계했던 사람, 그 거대한 질량이 흙에서 오지 않았다는 걸 명백히 증명해서 냈던 판 헬몬트는 대체 그 질량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기 위해 평생을 터져 바쳤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그 긴 세월 동안 눈에 보이지 않은 채 그의 코앞을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정말 극적으로 만드는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가스, 즉 기체라는 단어를 세상에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판 헬몬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화학 실험을 할 때마다 계속 마주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기들을 설명하기 위해 혼돈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오스에서 이 단어를 따왔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일반적인 대기와는 다른 특별한 물질이라는 걸 알아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바로 그 정답에 직접 이름까지 붙여줬지만 끝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기체에 이름을 붙인 학자가 기체가 자신의 나무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깔린 마룻바닥, 여러분이 평생 읽어온 모든 책의 종이 한 장 한 장이 지구 위에 펼쳐진 수많은 숲들, 그 모든 것이 한때는 대기 중을 한가롭게 떠다니던 투명한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만질 때 여러분은 허공에서 낚아챈 원자들 사이에 화학 결합 속에 갇혀 있는 수백 년 전 별에서 날아온 전자기 에너지를 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내쉴 때마다 폐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갑니다. 그 탄소 원자 중 일부는 오늘 여러분이 먹은 음식의 일부였고, 그 음식은 한때 식물이었으며 그 식물은 공기 중에서 그 탄소를 뽑아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순환을 거쳐온 원자들을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숨결 속 탄소는 한때 나무였거나 흔한 풀잎이었거나 아니면 3억 년 전 무성했던 고사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저 나무가 그 원자들을 다시 잎사귀로 빨아들여 탄소를 벗겨내고 자신의 목재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숨이 나무가 들이마시는 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똑같은 탄소 순환, 똑같은 물리학, 똑같은 보존 법칙의 무대 위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나무가 숲속에 홀로 우뚝 서 있는 한자리에 뿌리 박힌 고독하고 단일한 생명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무대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대형 콜롬비아주 산림청에는 수잔 시마드라는 젊은 숲 생태학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벌목장 관리를 개선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나무를 싹 다 베어내고 다시 심은 묘목들이 가깝게 하면 더 빨리 자라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표준적인 방식은 일단 숲을 통째로 밀어버리고 상업성 있는 나무를 벤 다음 불도저로 남은 식물까지 싹 밀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해진 흙의 미성 묘목을 줄 맞춰 심었죠. 그런데 이 묘목들이 자꾸만 죽어 나갔습니다. 대체 왜 죽는지 아무도 몰랐죠. 햇빛, 물, 흙, 공간,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연숲에서 나이든 나무들, 주변에 자라는 묘목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죽어갔습니다. 시마드에게는 직장 동료들이 진지하게 듣지 않던 가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묘목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어떤 연결되는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묘목과 주변의 모든 나무를 이어주는 그 무언가 말이죠. 그녀는 자연숲의 나무들이 흙 속의 곰팡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있으며 싹 다 밀어버린 벌목장의 묘목들은 그 네트워크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굶어 죽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1990년대 당시 학계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 산림 생태학을 지배하던 모델은 경쟁이었습니다. 나무들은 빛, 물, 양분을 두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숲은 경기장이고 모든 나무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게 상식이었죠. 나무들이 서로 협력하고 탄소를 공유하고 서로 밥을 먹여준다는 생각은 과학이 아니라 신비주의처럼 들렸습니다. 시마드의 의견은 묵살당했습니다. 그녀는 선배 연구자들이 그런 연구 계속하면 경력 끝장낼 거라고 경고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어쨌든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비닐봉투, 주사기, 가이거 개수기, 그리고 탄소 14와 탄소 13이라는 두 가지 방사성 동위원소를 챙겨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작나무와 미송 묘목들을 밀봉된 봉투로 씌우고 방사성 이산화탄소를 주사에 넣은 다음 나무들이 그 꼬리표 붙은 탄소를 광합성에서 자기 조직 안으로 빨아들일 때까지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근처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방사성 가스에는 전혀 노출된 적이 없는지요. 이웃 나무들로 다가가서 가이거 개수기로 조직을 테스트했습니다. 지직 개수기가 반응했습니다. 한 번도 방사성 탄소를 준 적 없는 나무 안에 그 탄소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탄소는 공기를 통과해 흐른 게 아니었습니다. 봉투로 시스템을 완전히 밀봉했으니까요. 흙 속에 물을 타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위 원소의 서명이 물꽃과는 달랐거든요.
그건 바로 물리적인 것, 구조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표면 아래에서 뿌리와 뿌리를 연결하며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시마드는 그 노출되지 않은 나무에서 가이거 개수기가 반응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바로 그때 네트워크가 진짜라는 걸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통로는 바로 균근균 네트워크였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곰팡이실, 즉 균사가 나무 뿌리 끝에서 자라나 흙을 뚫고 뻗어나가며 한 나무의 뿌리 시스템을 다른 나무의 뿌리 시스템과 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단 하나의 곰팡이 네트워크가 숲 전체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숲의 흙 한 숟가락 안에는 수십 미터에 달하는 이 실들이 들어있는데 이 엄청난 연결 밀도 덕분에 네트워크는 놀라울 정도로 튼튼합니다. 이제 이 연결망의 수학적 구조를 보면 네트워크 과학자들이 말하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와 비슷합니다. 소수의 노드가 엄청나게 많은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노드는 연결이 적은 그런 구조 말입니다. 인터넷망 노선도나 뇌의 신경망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은 구조죠. 숲에서 가장 늙고 덩치가 큰 나무들이 바로 이 허브, 즉 가장 연결 등급이 높은 노드들입니다. 더 어린 나무들은 이 허브에 연결된 변두리 노드들이고요. 시마드의 대학원생 중 한 명인 케빈 베일러는 DNA 분석을 이용해 미송숲 전체의 물리적 연결 지도를 그렸습니다. 사실상 모든 나무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듬성듬성기요. 흩어진 연결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연속된 거대한 거미줄이었고 이 네트워크를 오가는 트래픽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다른 자작나무와 미송은 계절에 따라 탄소를 교환합니다. 여름에 어린 미송이 큰 나무들의 우거진 잎사귀 아래에서 가려 광합성을 하느라 허덕일 때 자작나무는 곰팡이 연결망을 통해 탄소를 보내어 그들을 유지시킵니다. 겨울이 되어 자작나무가 잎을 다 떨구고 당분을 만들지 못할 때는 미송이 그 은혜를 갚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남는 곳에서 모자란 곳으로 자원을 재분배합니다. 농도 기울기에 의해 구동되는 연결된 노드들 사이의 일종의 평형 맞추기죠. 공기 중에 피톤치드를 퍼뜨리던 바로 그 확산의 물리학이 지하의 탄소 흐름까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양분만이 아닙니다. 화학적 신호들도 이 네트워크를 타고 전파됩니다. 미송 한 그루가 곤충의 공격을 받아 조직의 손상을 입으면 녀석은 균근균 네트워크로 방어 화합물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같은 곰팡이 거미줄에 연결된 심지어 종이 다른 이웃 나무들까지도 곤충이 자신들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방어 효소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정보가 물리적 기지를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빛도 아니고 소리도 아닙니다. 화학 물질이 어두운 숲의 바닥 아래에서 곰팡이 섬유를 타고 여행하는 거죠. 숲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나무들, 시마드는 이들을 어머니 고난 나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네트워크에서 가장 연결이 많은 최고 등급의 노드로 기능합니다. 가장 많은 곰팡이 연결과 가장 많은 자원의 흐름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시마드조차 놀라게 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식을 알아봅니다. 연구팀이 DNA 분석을 사용해 어떤 묘목이 어떤 다 자란 나무로부터 탄소를 가장 많이 받는지 매핑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 나무는 똑같은 거리에서 자라는 유전적으로 관련 없는 묘목들보다 자신의 유전자를 나눈 친자식 묘목에게 훨씬 더 많은 탄소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뿌리 구조를 조정해서 자식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자기 뿌리를 뒤로 물리어서나요 공간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무가 죽어갈 때 질병이나 손상이 그녀의 생명을 앓을 때 그녀는 자신이 비축해둔 탄소를 네트워크에 몽땅 쏟아붓습니다. 허브가 오프라인으로 꺼지기 직전에 연결된 다른 나무들을 향해 밀어내는 거대한 자원의 파동. 죽어가는 노드가 벌이는 마지막 분배 행위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식을 알아보고 우선적으로 밥을 먹이고 물리적인 공간을 내어주고 죽을 때는 남은 나무들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네트워크에 다 보내버리고 떠나는 나무라니요. 시마드의 연구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대중매체에서 이 네트워크 통신의 규모와 중요성이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시마드와 다른 학자들 역시 그에 대한 상세한 반박 논문을 발표했죠. 이게 바로 과학이 스스로를 정제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주장이 있고 실험하고 반박이 나오고 새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핵심 발견은 탄탄한 실험적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곰팡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하에서 연결됩니다. 탄소, 물, 영양분, 그리고 화학적 신호들이 그 사이를 이동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진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무 한 그루를 만질 때 여러분은 개체를 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밑으로 사방에 뻗어나간 분산 시스템의 노드를 만지고 있는 겁니다. 숲의 바닥은 수세기 동안 연결되어 온 생물들 사이로 질량과 정보를 실어 나르는 생물학적 섬유의 거미줄입니다. 제가 처음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는 단 하루도 늙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의 매서운 바람에 깎인 바위와 희박한 공기만 있는 그 혹독한 풍경 속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브리스텔콘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의 나이는 무려 4,857곳살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건설 중일 때도 이 녀석은 살아있는 나무였습니다. 기록된 인류 역사의 모든 문명이 흥망성쇠를 겪는 내내 쉬지 않고 광합성을 해왔죠. 미국 산림청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찾아내면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서 정확한 위치를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브리스텔콘 소나무가 한 그루 더 있었습니다. 나이도 최소 4,862살, 어쩌면 5,000살이 넘었을 더 오래된 녀석이었죠. 니신 투식스보년 도널드 커리라는 지리학과 대학원생이 네바다주 동부에서 빙하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후 데이터를 위해 나이테를 세려고 브리스텔콘 소나무의 구멍을 뚫고 있었죠. 흔한 연륜 연대학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공기 도구가 유독 한 나무에 꽉 끼어버렸습니다. 공구가 옴짝달싹 못해서 빼낼 수가 없었죠. 그는 장비를 회수하고 샘플 얻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도 되는지 미국 산림청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산림청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루터기에 앉아 껍질에서 단단한 심재 쪽으로 들어가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이테를 하나하나 세기 시작한 뒤에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1,000을 넘어 2,000을 지나 3,000을 통과해 최소 5,000을 넘어갔습니다. 그는 지구상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자신의 손으로 파괴해버린 겁니다. 거의 5,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생명, 문자가 발명되기도 하여 전 수레바퀴가 나오기도 전 지금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 문명보다도 전부터 광합성을 해오던 나무가 고작 도구 하나가 끼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공무원이 허가증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끝이 난 겁니다. 가오리는 그 사건 이후 평생 동안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은 학자 생활 내내 그 일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지요. 이 사실이 주는 무게를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무들이 살아남은 방식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로 죽어 있음으로써 생존합니다. 브리스텔콘 소나무는 구획화된 구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을 보더라도 나무의 껍질 중 좁은 띠 형태의 일부분만 살아 있습니다. 뿌리의 작은 부분과 한 줌의 녹색 잎을 연결해주는 살아있는 얇은 형성층, 리보엄 말입니다. 나무의 95%는 사실 죽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죽은 목재는 너무 빽빽하고 송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썩지 않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박테리아에게 먹히는 대신 바람과 얼음의 돌처럼 깎여 나갈 뿐이죠. 솔잎들은 가지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붙어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매년 봄마다 새 잎을 키우는 데 쓰는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이 나무는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살려두기 위해 자기 승건이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나무는 늙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늙습니다. 모든 동물이 늙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캡인 텔로미어는 10년 전보다 짧아져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캡은 조금씩 짧아지죠. 여러분의 DNA는 분열할 때마다 복사 오류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점차 정확하게 복제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된 노화입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동물 생물학에 내장된 고유한 기능이죠.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시계가 있고 그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는 이 시계가 없으며 텔로미어의 단축도 없습니다. 모든 뿌리와 가지 끝에 있는 분열 세포들은 무한히 자가 복제를 합니다. 껍질 바로 아래에 있는 살아있는 얇은 띠인 형성층은
어떠한 저하도 없이 매년 신선한 목재와 신선한 껍질을 생산해냅니다. 고대 브리스텔콘 소나무를 연구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세포에서는 마모되는 그 열이 소난블리츠 텔로미어를 다시 재건해주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스의 활동이 오히려 어린 나무들보다 가장 나이든 나무들에서 더 높았던 겁니다. 나무가 늙을수록 자신의 염색체를 더 활발하게 유지보수했습니다. 5,000살 된 브리스텔콘 소나무의 세포는 분자 수준에서 자기가 몇 살인지 알고 있다는 그 어떤 징후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죽일까요? 이치그스르치여, 가히 미리치어서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발을 통해 바닥을 누르는 체중을 느껴보세요. 중력이 여러분의 몸을 일직선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그 힘에 4,500kg의 질량이 더해져 빨대보다 얇은 관들을 통해 뿌리부터 꼭대기까지 수직으로 90m 위로 물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를 죽이는 건 생물학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요. 바람의 힘은 표면적에 비례하고 표면적은 높이의 제곱으로 증가합니다. 키가 2배인 나무는 바람의 하중을 4배나 받게 되죠. 폭풍이 몰아칠 때 나무통 밑동의 굽힌 모멘트는 단순히 풍속만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지렛대처럼 작용하는 거대한 꼭대기의 힘까지 더해져 증폭됩니다. 키가 큰 나무는 바람을 더 많이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적인 지렛대 원리를 통해 그 힘을 뻥튀기 합니다. 물관을 통한 수분 이동도 생각해 볼까요? 펌프나 심장도 없이 오로지 뿌리에서 잎까지 끊기지 않는 사슬처럼 서로를 꽉 붙잡는 물, 분자들의 응집력 하나로 당기는 힘만 이용해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죽은 세포들의 좁은 관. 나무가 높이 자랄수록 이 수송은 점점 더 극단적인 음압을 필요로 합니다. 30m 높이에서도 이 시스템은 이미 상당한 장력을 받습니다. 90m가 되면 그 음압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공동화 한계에 접근합니다. 말 그대로 물이 찢어지며 녹아있던 가스들이 거품을 형성하고 물기둥이 끊어지며 수송 라인이 실패하는 지점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인 코스트 레드우드가 대략 115m에서 이론적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능력이 부족해서 더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장력을 받는 물의 물리학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곱 세제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은 높이의 세제곱으로 늘어나지만 기둥의 단면적 강도는 오직 제곱으로만 늘어납니다. 단 1인치 자랄 때마다 구조물은 자체 무게에 비해 비례적으로 점점 더 약해집니다. 결국 물리학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번개는 가장 높은 곳을 찾습니다. 바람은 가장 넓은 표면을 때립니다. 가뭄은 물기둥을 부러뜨립니다. 곤충은 첫 번째 상처를 악용하고 불길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마침내 구조가 실패합니다. 하지만 세포들, 형성층 안에서 살아 숨쉬며 분열하던 그 세포들은 멀쩡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 살아갔을 겁니다. 생물학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공학이 실패한 것이죠. 브리스텔콘 소나무는 자라기를 거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작게 머물고 미치도록 천천히 자라며 때로는 100년 동안 단 1인치도 안 되는 새나무를 질물을 으셔 기의 질량과 표면적을 희생해 베이참 하중을 최소화하고 수분 수송 요구를 줄이고 구조적 스트레스를 극소화했습니다. 규모를 시간과 맞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한 대학원생의 도구가 나무에 끼기 전까지 거의 5,000년 동안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이 대목에는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무는 두 가지 힘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생물학적 본능은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포는 분열하고 형성층은 자라며 어떠한 내부적 한계도 없이 생명을 이어나가려 하죠. 하지만 물리학은 카운트다운입니다.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질량이 더해지고 키가 커지고 표면적이 더해져 외부의 무언가가 파괴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의 구조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밀어넣습니다. 나무는 언젠가 물리학이 부숴버릴 구조물 안에 살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불멸하는 유기체입니다. 나무 옆에 서서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진정으로 무엇 옆에 있는지를요. 여러분은 단단하게 굳어진 공기를 만지고 있는 겁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별에서 날아온 전자기 에너지가 대기 중에서 끌어낸 탄소 원자들을 화학적 힘, 결합으로 별여낸 결과물을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나무는 단단해진 수세기의 별빛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세 가지 물리학 메커니즘이 피부와 껍질 사이의 틈을 통해 여러분의 몸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분자 확산은 농도 기울기를 따라 항균 화합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7일 동안 여러분의 자연살의 세포 활동을 바꿔놓을 화합물을요. 전자는 땅에서 기둥을 거쳐 여러분의 몸으로 흐르며 적혈구의 전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존재하지도 않는 온기를 감지합니다. 여러분의 신경계가 진짜 온기와 구별할 방법이 없는 낮은 전도 계수가 만들어낸 연력학적 착시를 말이죠. 발밑에서는 척도 없는 곰팡이 네트워크가 이 나무를 주변의 모든 나무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작동했고 죽은 후에도 계속될 거미줄을 통해 탄소와 화학 신호를 재분배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만지는 나무는 개체가 아닙니다. 노드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알아보고 네트워크를 통해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죽어갈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무 그 자체, 형성층에 살아있는 세포들은 노화 없이 분열하며 기능적으로 불멸할지도 모릅니다. 텔로미어를 재건하면서요. 생물학적 시계도 없고 마감일도 없습니다. 노화, 질병, 세포 자체의 실패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제곱 세제곱의 법칙, 바람의 힘, 땅 위 90m 장력을 견디는 물기둥의 공동화 한계에 의해 끝을 맞이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무의 사망 진단서를 쓰는 건 오직 물리학입니다. 결코 생물학이 아니죠. 여러분은 길을 걷다 무심코 나무를 만졌습니다. 쓰다듬고 지나가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단지 볼 수 있이 없었을 뿐이죠. 보이지 않는 가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으면서도 5년 동안 주변 공기에 그 해답을 두고도 깨닫지 못했던 판 헬몬트처럼 말입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이렇게 감춰진 원리를 들여다봅니다. 물리 법칙을 이해한다고 해서 꽃이 덜 아름다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무언가가 되지요. 멈추지 않고 지나쳤던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나무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것이 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물리학이기 때문입니다.